나이가 들어 80세를 넘기게 되면 우리는 인생에서 또 한 번의 조용한 문턱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과거처럼 몸이 움직여주지 않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마음 역시 쉽게 지치거나 외로움을 느끼기 쉬워집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이런 변화를 단순히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라고 받아들이며 지나칩니다. 하지만 최근 의학 연구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80세 이후 건강의 급락은 자연스러운 노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서 비롯된 변화라는 것을요. 다시 말해,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10년, 20년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평균 수명은 83세지만 실제로 스스로 걷고 먹고 씻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 수명은 73세 전후라고 합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10년 이상을 불편과 의존 속에서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건강 수명과 실제 수명 사이의 간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미 늦은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몸과 마음을 다시 깨우는 시간이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일을 위해, 사회를 위해 스스로를 내어주며 바쁘게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서둘러 살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은 익히지 못한 채 여기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 갑작스러운 정적 속에서 많은 분들이 마음 한켠의 허전함과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기가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로 나를 위한 시간이 시작되는 시기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정지하려는 방향으로 기울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리가 약해지면 넘어질까 두려워 외출을 줄이고 그러다 보니 활동량은 점점 줄어들며 근육도 빠르게 감소합니다. 그러면 다시 움직이기 어렵고 결국 일상조차 부담스러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몸이 멈추면 마음도 멈춥니다. 식사 의욕이 떨어지고 혼자 먹는 습관이 생기고 영양 균형이 무너지며 면역력과 기력이 함께 빠르게 약해집니다. 몸이 약해지는 것이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다시 몸을 무너뜨리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멈춰가는 삶을 다시 흐르게 만들 수 있다면 건강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도쿄 노화 연구센터의 장수 노인 추적 조사에서 90세 이후에도 근육량이 회복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운동을 한 것도 고가의 건강식품을 먹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걷고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고 머리를 쓰고 잘 웃고 잘 자는 것, 아주 단순한 5가지였습니다. 이 단순한 일이 몸 전체의 순환을 다시 깨우고 면역과 호흡과 기억 능력까지 되살리는 놀라운 변화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80세 이후 건강은 새로운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무리하게 운동을 늘리거나 갑자기 많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속도를 존중하며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일상을 흐르게 만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의 건강은 근육이 아니라 리듬에서 시작된다. 걷는 리듬, 먹는 리듬, 쉬는 리듬, 자는 리듬. 이 리듬이 안정될수록 몸은 스스로 회복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알아보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부터는 남은 시간이 아니라 내 시간이 시작된다. 이 한 문장이 앞으로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계단을 오르기가 조금 더 힘들어진 것 같고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뻐근해지고 이전보다
걸음이 느려진 것 같다는 생각이 스치듯 지나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변화를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하며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바로 이 작은 변화가 삶 전체를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근육이 잠드는 시기라고 부릅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아주 빠르게 기능을 잃습니다. 그리고 한 번 잃기 시작하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의학센터 연구 결과에 따르면 80세 이상 고령자의 87%가 근육 위축과 근력 저하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다리가 약해지는 수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 곳곳에서 균형을 잡아주고 천을 조절하며 혈액 순환을 돕고 심지어는 면역 기능까지 영향을 줍니다. 다시 말해, 근육이 약해지는 것은 몸 전체의 기능이 동시에 약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균형 감각의 저하입니다. 작은 걸림에도 쉽게 넘어지면 골절, 입원, 침대 생활로 이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침대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들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폐 기능과 심장 기능까지 약해지면서 결국 일상생활에서의 자립이 어려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의 낙상으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일본 도쿄 노화연구소는 90세 이상의 고령자 그룹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진은 아주 가벼운 걷기 운동과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간단한 근력 운동을 6개월 동안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의 근육량은 평균 8% 증가했고 걷는 속도와 균형 능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육은 죽지 않는다. 다만 잠들어 있을 뿐이다. 깨워주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리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건강을 되찾겠다는 마음으로 갑자기 과한 운동을 시작합니다. 빠르게 걷기, 계단 오르기, 근력기구 운동 등 익숙하지 않은 활동을 무리하게 시도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몸의 회복 속도는 결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무리한 운동은 무릎 관절 손상, 허리 통증, 혈압 급상승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에 맞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걸음 속도는 빠를 필요가 없습니다. 발바닥이 바닥을 느끼는 정도의 속도, 하루 10분에서 시작해 20분, 30분으로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숨이 약간 차고 땀이 아주 살짝 맺힐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앉아서 할 수 있는 근력 깨우기 운동입니다. 예를 들면 의자에 앉아 무릎을 천천히 들어 올리기, 발끝과 발뒤꿈치를 번갈아 움직이기, 허리를 세우고 어깨를 천천히 돌리기 같은 동작들입니다. 이 운동들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근육에 직접 자극을 주는 운동입니다. 셋째, 넘어짐을 예방하는 균형 감각 훈련입니다. 벽을 가볍게 짚고 한 발로 서보기, 혹은 양발을 좁혀 세우고 중심을 잡아보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균형 능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는 마음입니다.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은 경쟁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어제보다 얼마나 더 잘했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도 조금 움직이고 몸이 다시 흐르도록 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근육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조금만 움직여주면 나는 다시 당신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손을 가슴 위에 얹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숨이 들어오는 감각, 몸이 살아있다는 감각. 그 감각을 잊지 않는다면 건강은 다시 당신의 편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제 우리는 몸이 멈출 때 삶의 흐름이 멈추는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우리의 식탁입니다. 몸은 먹는 것에서 만들어지고 먹는 방식은 마음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생각보다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 한 끼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을 유지시키는 연료이자 마음을 지탱하는 힘이고 삶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이 식사의 의미를 잊게 됩니다. 특히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식사는 점점 형식적인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밥이랑 김치만 먹으면 되지. 입맛이 없어서 대충 먹었어. 이런 말들이 습관처럼 나오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몸의 건강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무너져 내립니다. 실제로 국내 노년 영양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의 73%가 영양 불균형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 대부분이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먹는 양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가 건강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먹는 식사는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식탁 하나, 그릇 하나, 반찬 몇 가지. 조용하고 단순하고 번거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조용함이 바로 마음을 서서히 닫아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먹으면 말이 줄고, 말이 줄면 생각이 깊어지고, 생각이 깊어지면 마음은 외롭고 무거워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이 식욕을 줄이고, 식욕이 줄면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 등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몸은 기력을 잃고 면역력이 낮아지고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는 뇌의 변화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동안 대화를 나누면 뇌에서는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혼자 먹는 시간에는 이 호르몬의 분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는 우울증 가능성을 높이고 뇌 기능 저하 속도를 가속화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혼자 식사하는 노인은 함께 식사하는 노인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2.7배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뇌로 가는 혈류량도 감소하여 치매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식사는 음식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음식이 몸을 채운다면 연결은 마음을 채웁니다. 마음이 채워질 때 몸도 회복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어르신께서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난 뒤 매일 혼자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 익숙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얼굴이 눈에 띄게 야위고 기력이 떨어지고 외출도 줄어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영양실조와 면역 저하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닙니다. 식탁에서의 고독입니다. 가족들은 주말마다 번갈아가며 어르신과 함께 식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서 나누는 이야기, 웃음, 소소한 대화. 그 작은 시간이 쌓이자 어르신의 식욕은 서서히 돌아왔고 체력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다시 스스로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살린 것은 음식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식사 습관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한 번의 식탁을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밥을 먹는 약속을 만들어 보세요. 가족, 이웃, 친구, 복지관 모임, 교회 식사자리, 혹은 동네 경로당. 꼭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만약 함께 식사할 사람이 당장 떠오르지 않는다면 다음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식탁 위에 작은 꽃을 놓습니다.
밥과 반찬을 천천히 예쁘게 담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순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 이 시간을 차린다. 혼자 있어도 나를 소중히 대하는 태도는 곧 외로움을 줄이고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밥을 먹을 때 단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힘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 더 크게 자랍니다. 몸이 약해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강해지는 데에도 역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식탁 위의 온기, 나를 위한 한 숟가락, 우리를 위한 한 시간 속에 있습니다. 이제 몸과 마음이 음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중요한 진실, 바로 움직이지 않을수록 건강이 무너진다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많은 가족들이 놓치고 있는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자주 따라붙습니다. 넘어지면 크게 다친다. 무리하면 병이 난다. 너무 돌아다니면 위험하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움직임을 줄이고 가족들도 그냥 집에 계세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조심이 건강을 더 빨리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함정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의학에서는 이를 과도한 정지 증후군이라 부릅니다. 몸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움직임을 줄일 때 근육과 심장, 폐, 뇌 기능이 동시에 약해지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조용히, 그러나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어르신이 살짝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고 합시다. 가족들은 그 다음부터 걱정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밖에 나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엄마, 계단 내려가면 안 돼요. 그냥 집에만 계세요. 처음에는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은 움직임을 앗아가고 움직임이 사라지면 근육도 사라집니다. 근육은 단지 몸을 움직이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근육은 혈액순환, 면역력, 호르몬 분비, 뇌기능 유지에 직접 관여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줄어드는 순간 삶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서울대 노인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의 고령자 중 87%가 근육 기능 저하를 겪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사용하지 않아서 잃어버린 근육토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약해지면 더 움직이지 않게 되고 그러면 더욱 약해지는 끝없는 악순환. 이 악순환이 시작되면 체력은 1년에 3%씩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몸은 크게 티내지 않고 진행합니다. 즉, 자각할 때쯤이면 이미 많이 잃어버린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말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안전할까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은 하루 12시간 이상 누워있는 생활은 하루 한 갑의 담배보다 더 해롭다고 발표했습니다. 왜일까요? 뼈는 쓰지 않으면 빠르게 약해진다. 누워있는 시간은 뼈 밀도를 매달 1-2%씩 감소시킵니다. 이것은 골다공증으로 이어지고 작은 충격에도 골절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심장은 움직임을 통해 강화된다. 걷지 않으면 심장은 점점 펌프 기능을 잃고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손발이 차고 쉽게 숨이 차고 피로가 쌓입니다. 두뇌는 움직일 때 깨어난다. 움직일 때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고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습니다. 활동량이 줄수록 기억력, 판단력, 집중력이 떨어지며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폐는 움직일 때 더 깊게 숨을 쉰다.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폐 안에 분비물이 쌓여 감염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활동 부족은 폐렴 위험을 2배 이상 높입니다. 결국 움직이지 않는 삶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삶을 단축시키는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움직임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많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등산, 체육관,
헬스기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운동은 관절과 허리를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부드럽고 지속적인 활동입니다. 다음은 노년기에 가장 효과적인 움직임 회복 방법입니다. 1. 하루 10분 집안 걷기 방에서 거실, 부엌, 다시 방으로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10분이 어렵다면 3분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2.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앉기. 10회 이는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하체 근력 운동입니다. 넘어짐 예방 효과는 47%나 증가합니다. 3. 햇빛 아래 5분 서 있기. 햇빛은 비타민 D를 활성화하여 뼈와 면역을 보호합니다. 동시에 기분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 분비가 늘어나 우울감을 줄여줍니다. 처음에는 몸이 무겁고 귀찮고 변화를 느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만 지나면 체력이 아니라 표정이 달라집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삶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한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편한 줄 알았는데 움직이기 시작하니 사는 기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유는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느낌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건강은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멈추는 순간부터 무너진다는 것을. 그리고 회복 또한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외로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외로움이 마음만 아프게 하는 감정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학은 말합니다. 외로움은 실제로 몸을 병들게 만드는 질병이라고. 특히 80세 이후에는 외로움이 식사 습관과 생활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건강을 빠르게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소가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도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2명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매일 혼자 식사했고, 한 분은 일주일에 3번 이웃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6개월 뒤 2분의 몸에서 놀라운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혼자 식사하던 할머니는 체중이 4kg 줄었고 근육량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식사한 할머니는 건강 상태가 오히려 좋아졌으며 혈액 검사에서도 면역세포 수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서울 영양의학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혼자 식사하는 노인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노인보다 단백질 섭취량이 42% 낮습니다. 왜일까요? 혼자 식사할 때는 그냥 김치에 밥만 말아 먹어도 되지. 반찬 여러 개 차리기 귀찮아. 이렇게 스스로 식사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식사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동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함께 식사할 때는 대화가 생기고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씹는 속도도 안정되고 소화 효소가 더 잘 분비됩니다. 즉, 누구와 먹느냐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은 노년 건강의 핵심입니다. 단백질 부족은 근육 감소를 가속화시키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회복 속도를 떨어뜨립니다. 고령자에게 가장 위험한 질병인 폐렴, 낙상 후 뼈 회복 저하, 감염 악화.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지속적인 단백질 결핍이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식습관은 나이가 많아도 짧은 시간 내에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단 4주만 꾸준히 관리하면 체력과 기운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오중병 90세 어르신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간단한 식사 루틴입니다. 하루 한 끼는 단백질 중심으로 구성하기. 예, 두부 반모 계란 2개 연어 또는 생선 조림, 닭가슴살 1조각 양보다 질입니다. 조금씩 여러 번, 가볍지만 영양이 높은 구성. 혼자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가족이 멀리 있다면 다음도 가능합니다. 동네 경로당, 식사 프로그램 참여교회,
또는 복지관 점심 모임, 이웃과 일주일 1회, 밥 친구, 만들기 사람은 말할 상대가 생기는 순간 몸의 활력이 달라집니다. 식사 전에 따뜻한 물 한 잔 소화 기능을 깨우고 속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기 때문에 따뜻함은 소화의 첫 단계입니다.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밥이 맛없었는데 누군가랑 같이 먹으니 다시 밥 냄새가 살아났어. 밥 냄새가 돌아온다는 말. 이것이야말로 삶이 다시 깨어난다는 신호입니다. 외로움은 조용히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함께하는 시간은 조용히 몸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은 운동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은 함께 웃고 같이 먹고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속에서 자라납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 동안 사람과의 관계는 삶의 가장 큰 축이었습니다. 노년에도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소유가 아닌 연결을 필요로 합니다. 무언가를 더 갖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것이 삶을 더 오래,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혼자 먹는 밥은 몸을 약하게 만들지만 함께 먹는 밥은 생명을 길게 만듭니다. 우리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을 떠올릴 때 우리는 대단한 비법이나 특별한 재능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장수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크고 화려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일상을 단순하고 온화하게 살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의 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은 그냥 자면 되는 거 아닌가? 나이 들면 어차피 잠이 잘 안 와. 새벽에 눈이 떠지는 걸 어떻게 해? 하지만 의학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노년기의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생명 유지 그 자체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80세 이상 고령자 2,800명을 장기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은 사람은 수명이 평균 8.7년 더 길었습니다. 깊은 수면을 많이 한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67% 감소했습니다. 심장 건강 지표는 58%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면의 시간이 아니라 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8시간을 자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만 8시간을 자더라도 얕은 수면만 지속되면 몸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6시간만 자도 깊은 수면이 충분하면 몸은 훨씬 튼튼해집니다. 수면 중에는 뇌가 잠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어 있을 때보다 더 활발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뇌는 기억을 정리합니다. 독소를 제거합니다. 신경세포를 다시 연결합니다. 손상된 조직을 재생합니다. 면역 시스템을 복구합니다. 즉, 잠을 제대로 자는 것은 뇌가 스스로를 청소하고 마음과 몸을 되살리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질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생활 리듬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늦게 자고, 낮에 오래 자고, 밤에 TV와 스마트폰을 보면서 뇌를 계속 자극하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방향을 잃습니다. 마치 낮과 밤이 뒤바뀐 세계에 갇히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노년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리듬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년기의 황금 수면 루틴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시간은 약속입니다. 몸은 약속에 반응합니다. 하루만 어겨도 생체 시계는 흔들립니다. 잠들기 2시간 전, 전자기기 중단 스마트폰, TV, 태블릿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이 안 와요는 사실 뇌가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조용한 음악, 책, 따뜻한 차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낮잠은 2030분 이내, 낮에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수면이 무너집니다. 짧게, 가볍게,
피로만 덜어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잠자기 전 몸을 따뜻하게 하기 따뜻한 물로 손과 발을 데워주면 몸은 자연스럽게 이제 휴식해야 한다고 인식합니다. 따뜻함은 수면으로 가는 입구입니다. 이렇게 리듬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개운함이 찾아오고 낮 동안의 기운이 달라지고 저녁 시간이 더 평온해지고 감정이 부드러워지고 몸이 다시 자기 속도를 찾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반복 속에서 자라난다는 것. 우리는 평생 일하고 책임지고 참고 버텨왔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생의 무게를 내려놓고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속도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조화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맞춰가는 것입니다. 빠르게가 아니라 꾸준하게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나 자신을 위해 남겨둔 시간은 몇 분이었나요? 만약 없다면, 이제부터는 하루 중 5분이라도 나만의 빈칸을 남겨두세요. 그 5분이 당신의 근육을 지키고, 당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당신의 수명을 늘리고, 무엇보다 당신답게 살아갈 용기를 되돌려줄 것입니다. 서 어르신이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이제는 달력이 아니라 제 마음이 하루를 정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한 번이 이 채널이 계속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길고 건강하고 무엇보다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올해로 65이 되었습니다. 은퇴한 지 어느덧 5해가 지났고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70만 원 남짓입니다. 젊을 때는 이 정도면 노년 생활이 크게 불편하지 않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혼자가 되고 보니 돈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울리는 고요, 식탁에 놓인 빈 의자, 하루 종일 켜놓은 텔레비전 소리까지도 결국은 정막을 덮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되었고 외동딸은 다른 도시에 시집가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인생이 너무 길어져 버린 느낌. 생각보다 고독은 말없이 깊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여정을 함께 걸어갈 누군가를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새로운 인연을 찾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따뜻함을 원하죠. 저는 아파트 관리인에게 은근히 말했습니다. 혹시 괜찮은 분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하는 제 목소리에서 체면을 차린 단단함보다 제발 외롭지 않게 해달라는 조용한 바람이 더 크게 묻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관리인이 반가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딱 어울릴 것 같은 분이 계세요. 그녀는 저보다 13살 어린 52세의 여성이었고 연금도 일정하게 받고 있으며 혼자 생활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그날 저는 거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옷을 골랐습니다. 머리도 살짝 염색했고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도록 억지로 미소를 연습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도 설렘을 느낀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듯이요. 약속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의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나는 일찍 도착해 몇 번이고 손을 매만지고 바람의 방향을 살피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나서야 그녀가 걸어왔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모습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관리인이 우리를 소개하자 우리는 서서히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이름이 최혜진이며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도 있지만 결혼하지 않은 채 각자 삶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의 대화는 공손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녀는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가요.
집 구경부터 하고 마트 가서 재료 좀 사와요. 제가 직접 요리해 드릴게요. 순간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렘이 아니라 놀람이었습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시간을 통해 천천히 좁혀가야 한다고 믿어왔기에 너무 빠른 다가섬은 오히려 마음을 밀어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해 봅시다. 아직은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니까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제가 배우자에게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저는 지적인 대화가 가능한 분이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사회적 자리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웃으며 되묻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닐 것 같으세요? 그리고는 곧 자신도 조건을 말해야겠다며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했고 자기 욕구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선생님 같은 분을 좋아해요. 하지만 대신 조건이 있어요. 4가지예요. 그 말은 마치 문을 하나씩 잠그는 소리처럼 제 마음을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들 속에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그녀가 살아온 세월의 흔적과 두려움, 그리고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담담했고 말투는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소개팅이 아니라 서로의 과거가 다시 부딪히는 자리였다는 것을.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단순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이 오래될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지고 상처는 더 깊어지고 그 속에서 안전을 확인하려는 마음은 더욱 절실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녀가 꺼낸 조건들은 내가 상상했던 동행과는 너무도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리를 꼬고 제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첫 번째 조건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이 맞는다면 6개월 동안 동거를 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그 전에 5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주셨으면 해요. 제가 불안하지 않도록요. 순간 저는 숨이 목안에 걸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벽이 서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사람 사이의 믿음은 시간을 두고 쌓아야 한다고 나는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믿음은 시간이 아니라 확인된 보증이었습니다. 아마 그녀는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여러 번 기대고 배신당하고 무너지고 그 끝에서 믿음은 결국 증명 가능한 것이라고 결론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사랑의 시작이 설렘이 아니라 계약서로 시작해야 한다니.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여행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황홍이에 들어섰잖아요. 남쪽으로 한 달 여행 가고 싶어요. 그리고 결혼 사진을 꼭 찍고 싶어요.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이거든요. 경비는 선생님이 부담해 주세요. 그녀는 말할 때 눈을 반짝이며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이상한 공허함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 속에서 누구도 보지 않는 표정을 흉내내는 것처럼요. 인생 후반을 지나온 사람이라면 알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웃고 있어도 마음 한편은 늘 춥다는 걸. 나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행복을 바라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하는 걸지도 모른다는 것을. 세 번째 조건에서 나는 말없이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집안의 경제권은 제가 가질게요. 선생님은 매달 용돈을 받는 방식으로 살면 좋겠어요. 그녀는 정말 진지했습니다. 장난도 아니었고 시험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이것은 안전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조용히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장으로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책임을 졌고 무거운 짐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는
관리받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누군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건 너무도 낯선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내가 살아온 시간을 이해하려는 미소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원하는 삶을 되찾으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건. 그 조건은 오히려 가장 조용했지만 가장 큰 벽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자는 게 익숙해요. 같은 집에 살아도 서로 다른 방을 쓰고 싶어요. 잠자리도 따로. 말은 단순했지만 그 말 속에는 오래된 외로움이 고여 있었습니다. 사람은 정말 혼자 오래 살면 누군가의 천조차 낯설어집니다. 누군가 곁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곁에 있다는 사실을 허락해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녀는 온전히 혼자 사는 방식에 자신을 맞춰 살고 있었고 사랑도 동행도 결국은 적당한 거리두기 안에서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들은 뒤 나는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화도 아니었고 실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천천히 식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 대화, 서로를 천천히 배워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그녀의 삶을 방어하는 방식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말씀하신 조건들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 말은 마치 오래된 돌문을 천천히 닫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공원을 나서며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단단하게 만들어 서로 닿을 수 없는 벽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그녀는 잘못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서로 닿을 수 없는 거리에서 마음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일 뿐. 그리고 아마 나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나 역시 내 상처와 경험 속에서 조용히 굳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이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가 겹치지 않는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동행은 조건이 아니라 함께 걷는 속도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 공원을 떠나는 내 걸음은 느렸습니다. 발밑에 깔린 낙엽이 바스락거렸지만 마음속은 오히려 적막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건 거창한 사랑도 화려한 동행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저녁 무렵 산책을 하다가 마음에 떠오른 이야기를 조용히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삶을 누가 들어올 수 없도록 네 개의 두꺼운 벽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벽을 넘기에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사람은 상처받으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방패를 들고 살게 됩니다. 하지만 방패를 너무 오래 들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손이 방패를 놓을 줄 모르게 됩니다. 그녀의 조건은 바로 그런 방패였습니다. 누군가에게 가장이었을 때, 누군가의 아내였을 때, 누군가의 어머니였을 때, 그녀는 분명 지치고 다치고 버려진 경험을 했겠죠. 그 시간을 통과하는 동안 그녀는 하나씩 배웠을 겁니다. 믿으면 아프다. 기대하면 무너진다. 그러니 모든 건 내가 통제해야 한다. 나는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뒤 혼자가 된 지난 몇 해 동안 나 역시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기대하지 말자. 그러면 무너지지 않을 테니까. 외로움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부서지게 만듭니다. 부서진 조각이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조여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다가오면 설레기 전에 먼저 경계하게 되고 손을 내밀기보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나는 그걸 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눈앞에서 보니 그 거리감은 생각보다 더 차갑고 선명했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며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 얼굴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주름진 눈가와 내려앉은 어깨,
오랜 시간 혼자서 조용히 버텨온 사람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다시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서 동반자를 찾는 것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마음을 열 수 있는 용기는 서로 다른 문제였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이들은 관계를 시작하는데도 확실함을 요구합니다. 확실한 조건, 확실한 안정, 확실한 배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란 애초에 확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소중하고,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며칠 뒤 관리인이 나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됐나요? 느낌이 좀 맞으셨나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로 방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사람 나이 들어서 인연 만나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다들 상처를 안고 살아왔으니까요. 그 말이 유난히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감추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방패처럼 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조용히 품은 채 따뜻한 손을 내밀 준비를 합니다. 내가 바란 것은 그 세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조건 없는 사랑을 기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더 지혜로워지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젊을 땐 사랑이 시작이었지만 나이가 들면 사랑은 계산이 되고 균형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만큼 진심이 더 귀해집니다.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아도 되고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서로의 속도를 맞추며 함께 걷는 사람,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다시 생각합니다. 왜 나는 누군가를 찾고 있었을까? 외롭기 때문일까? 아니면 함께한 시간이 의미 있게 흘러가길 바랐기 때문일까? 아마 둘 다일 겁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있지만 혼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누군가에게 닿을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군가는 용기를 내어 다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밉니다. 비록 그 손이 다시 상처를 받을지 모른다고 해도. 그날 이후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인연은 조건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닿을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아직 완전히 닫혀버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다시 누군가를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 따뜻함을 잃지 않는 한 인생은 끝이 아닙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 안은 조용했고 창밖으로 비치는 오후 햇살은 평소와 다름없이 따뜻했지만 마음속은 어딘가 텅 비어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지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더 부드러워지고 더 쉽게 흔들린다는 것을 그때야 알았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단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상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를 들어줄 사람, 사소한 일에도 함께 웃어줄 사람, 그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찾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아마도 사람마다 살아온 시간이 다르고 그 속에서 생긴 상처의 모양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겠죠. 상처의 모양이 맞지 않으면 서로의 마음이 닿기 어렵고 상처의 깊이가 다르면 그 속도를 맞추기도 쉽지 않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산책을 하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진짜 바라는 건 무엇인가? 화려한 로맨스도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삶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을 함께 나눌 사람. 아침에 눈을 뜨면 같은 공간에 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도할 수 있는 사람. 저녁에 창문 너머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오늘 참 괜찮은 하루였네 라고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바라는 건 바로 그런 소박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소박한 행복을 얻는 일이 가장 어렵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계산적이 되고 마음은 점점 더 다치고 감정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본래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처받은 경험이 그것을 복잡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어느 날 이웃집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나이 들면 마음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을 둘 공간이 더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잠시 멈춰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녀도 깊은 삶의 시간을 지나온 사람이겠죠. 마음을 둘 공간,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서로를 지키고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를 기다려줄 수 있는 관계. 그 관계가 있다면 노년의 삶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관계를 다시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마음을 말하지 않고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표현해야 전달되고 사랑은 보여줘야 느껴지는 법입니다. 괜찮아 라는 말 뒤에 숨은 외로움, 피곤함, 그리움들.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결과를 재빠르게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인지, 이 관계가 오래 갈 수 있는지. 하지만 관계란 원래 시간이 쌓여야 의미가 생깁니다. 조급함은 마음을 밀어내고 여유는 마음을 불러옵니다. 나는 어느 날 문득 아내가 했던 작은 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서로 닮아가려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익혀가는 거예요. 젊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말이었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읽는다는 건 시간이 필요하고 온도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다치지 않으려 마음을 닫는 것이 안전한 길 같아도 마음을 닫는 순간 삶은 더 이상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살아있는 한 마음은 계속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멈추지 않는 한 새로운 인연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용기가 닫힐 때 끝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사랑을 포기하기엔 너무 살아있고 여전히 따뜻함을 주고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렇게 조용히 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다시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진심으로. 그 진심이 닿는 날, 비로소 나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어느새 계절은 또 한 번 바뀌었고 낙엽이 천천히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또 한 번 마음 깊은 곳에서 묻고 있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할 것이라 믿습니다. 미루고 또 미루고 내일 하면 되지, 다음 달에 하면 되지, 언젠가 하겠지. 하지만 인생의 뒷부분에 서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언젠가는 오지 않는다는 것,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마음도 영원히 똑같은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 나는 어느 날 혼자 집에서 차를 한 잔 끓여놓고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하늘은 이상하리만큼 투명했고 바람은 조용했습니다. 그런 날은 마음이 더 또렷해지는 법이죠.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예전에 나는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식들을 위해. 나를 위해 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만이 정답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 속에는 나라는 한 사람이 분명 존재해야 하니까요. 나이가 들면 외로움이 깊어진다는 말을 우리는 흔히 듣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압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멀어질 때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을 외면할 때, 하고 싶은 말을 삼킬 때, 진짜 내가 아닌 모습으로 살아갈 때, 외로움은 더 큰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은 시간을 나를 위해 쓰겠다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아닌 오직 내 마음이 편안하도록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나를 돌보는 하루가 되게 하자.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합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바람을 느끼고 꽃 하나가 피는 것을 천천히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그것이야말로 노년이 가진 가장 큰 특권입니다. 나는 가끔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여전히 밝았고 손을 꼭 잡고 걷는 부부는 서로를 여전히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이렇게 중얼렀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는구나. 그런데 함께 산다는 것이 꼭 누군가와 결혼하고 함께 밥을 먹는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마음이 닿아 있는 사람, 나를 진짜로 이해해주는 사람,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연은 찾아다닌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조용히 다가오는 것이라는 걸 나는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웃집 아저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지만 외로움은 무게입니다. 그 무게를 함께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 말이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외로움의 무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너무 오래 혼자 들고 있으면 마음이 다치고 표정이 굳고 눈빛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무게를 조금씩 나누어 들어주는 관계. 그것이 남은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나는 더 이상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랑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관계, 서로에게 조용히 기대어 앉아 있을 수 있는 관계, 말이 없어도 편안한 침묵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기적 같은 인연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었기에 더 깊고 진한 의미를 갖습니다. 경험은 마음을 넓게 만들고 상처는 이해를 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렇게 조용히 다짐합니다. 서두르지 않되 멈추지 않겠다. 마음을 닫지 않되 쉽게 흔들리지 않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잃지 않겠다. 남은 인생은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 나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여전히 따뜻해질 수 있으며 여전히 새로운 시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이고 삶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오늘 나는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라는 것. 이 말은 누군가에게는 너무 무겁게 들릴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직 먼 미래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든을 지나오며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속에 이미 조용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언젠가의 마지막은 이미 지금의 하루하루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에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어둡고 슬픈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지금을 더 깊고 정성스럽게 살겠다는 뜻입니다. 남겨진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배려이고 내 삶의 마지막 의미를 내가 직접 정하겠다는 선택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누구에게 맡겨둘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장면이니까요. 나는 어느 날 거실 서랍을 정리하며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았습니다. 아내가 웃고 있는 사진, 아이가 처음으로 걸음을 떼던 순간, 가족끼리 여행 갔던 여름날의 햇빛, 그리고
어느 이름 없는 산책길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던 우리.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거창한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순간들이 조용히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소중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대부분 말없이 지나간 일상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65세로 돌아간다면 나는 사진을 더 많이 남겼을 겁니다. 소소한 하루를 더 많이 적어두었을 겁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했다고 조금 더 자주 말했을 겁니다. 사람은 언제나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고 지나고 나서야 후회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 깨달음은 늦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는 요즘 매일 밤 잠들기 전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돈을 얼마나 썼는지가 아니라 마음을 얼마나 썼는가? 얼마나 오래 걸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천천히 숨을 쉬었는가?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한마디를 했는가? 이렇게 묻고 나면 마음이 한결 고요해지고 잠도 깊어집니다. 마음의 불안과 미련을 정리하는 것이 곧 평온한 수면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후회를 두려워합니다. 하지 않아서 남는 후회, 말하지 않아서 남는 후회, 용서하지 않아서 남는 후회. 그 후회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그림자처럼 머무릅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 용서를 연습합니다. 남을 위한 용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용서. 마음 한 모퉁이에 억눌러 두었던 서운함과 상처를 조금씩 풀어주는 일. 그것이 나를 가볍게 해줍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몸과 눈빛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겠어?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소중하다고. 길지 않아서 아름다운 것이고 끝이 있기 때문에 빛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해가 지기 직전의 노을이 가장 아름답듯이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비로소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말을 당신에게 진심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이 두 번째 인생의 시작입니다. 나이는 줄어들지 않지만 마음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관계는 다시 이어질 수 있고 건강은 조금씩 회복될 수 있으며 잃어버린 꿈도 다른 형태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자신을 위해 쓰는 것, 그 작은 선택이 당신의 남은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지금 혼자가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니며 늦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삶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세요. 아직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고 살아있다는 건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 모두에게 평온과 건강, 따뜻한 인연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조용히 스며드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소리도 없고 갑작스럽지도 않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어깨를 감싸고 마음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버립니다. 강동현 씨가 바로 그런 외로움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 65, 은퇴한 지 5해. 아내는 3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외동딸은 다른 도시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때는 집 안 곳곳에 가족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이제는 냉장고가 돌아가는 소리와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그의 유일한 벗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창문을 비춰도 저녁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와도 그의 하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간단히 빵을 먹고 근처 공원을 산책한 뒤 집으로 돌아와 TV를 켜놓은 채 소파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일상. 누가 보기엔 평온하고 안정된 노후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천이 사라진 고독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걷고 함께 말을 나누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이는 욕심도 아니고 사치도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강동현 씨는 어느 날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니구나. 아내를 떠나보낼 때는 그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시간이 지나며 옅어지는 종류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빈자리의 무게는 더 선명해졌고 말 한마디 나누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은 그의 마음을 서서히 닳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다시 한번 인연을 찾아보기로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거나 의존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대고 의지하며 마지막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싶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사랑과 다릅니다. 설렘보다 배려가 앞서고 열정보다 안정이 중요하며 겉모습보다는 마음의 깊이가 더 소중해집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도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고 드라마처럼 뜨겁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같은 식탁에서 따뜻한 국을 나누고 같은 길을 천천히 걸어가며 하루의 끝에 오늘도 수고했어요 라고 말해줄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파트 관리인에게 조심스럽게 요청했습니다. 혹시 내 나이 또래이거나 적당히 마음이 따뜻한 분을 알고 계시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이런 부탁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존심도 두려움도 망설임도 모두 삼켜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그런 것들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관리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현 어르신, 괜찮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나이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성격이 좋고 성실한 분이라고 하시네요. 그 말은 오랜 시간 닫혀있던 그의 마음에 작은 등불처럼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날 머리를 정돈하고 낡았던 셔츠 대신 단정한 재킷을 꺼내 입었습니다. 젊어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심을 담고 싶었던 것입니다. 약속 장소는 아파트 단지 안의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벤치 옆에는 늦겨울의 바람이 살짝 불어오고 아이들이 멀리서 뛰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오래전 자신의 딸이 어릴 때 놀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10분, 20분, 그리고 30분. 그 시간 동안 그의 가슴 속에서는 설렘과 불안이 얇은 선 위를 오갔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뀐 건 아닐까? 내가 너무 기대한 걸까? 그러던 순간 멀리서 한 여성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젊어 보였고 걸음걸이에는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다가오는 동안 그의 가슴은 오랜만에 천천히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만남이 어떤 의미를 남길지, 이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그의 하루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설렘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다가옵니다. 강동현 씨는 공원 벤치에 앉아 그녀가 걸어오던 순간을 또렷하게 기억했습니다. 최혜진 씨. 그녀는 단정하면서도 당당한 사람이었고 자신을 소개하는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을 홀로 이겨낸 사람만이 가진 단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와 마주 앉아 대화를 시작했을 때 강동현 씨의 마음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기운이 번졌습니다.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는 시간은 그에게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선물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서로의 취미, 생활 습관, 건강 상태와 연금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그녀는 10년 전에 이혼했고 혼자 지낸 시간이 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녀의 말투에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인 정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강동현 씨는
그 점이 다시 마음을 끄는 요소였고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외로움 속에서 누군가를 원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버립니다. 그 차이는 관계의 온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던 중 그녀가 갑자기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 오히려 강동현 씨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힐 정도로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짓고 말했습니다. 가요. 집 먼저 가보죠. 제가 직접 요리해 드릴게요. 사람은 밥상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이 보이는 법이에요. 그 말은 로맨틱할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너무 빠르고 너무 직접적이었습니다. 강동현 씨는 서둘러 손을 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선 여기서 천천히 더 이야기하고 서로 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제가 조금 급했네요. 대신 조건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조건. 이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분위기는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강동현 씨는 순간적으로 마음이 조금 경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과 관계는 자연스럽게 쌓이는 것이라고 믿었기에 조건이라는 단어는 어딘가 거래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의를 잃지 않기 위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먼저 자신의 기준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서로 대화가 통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관계요. 나이가 좀 차이 나도 괜찮지만 마음이 함께 나이를 먹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그녀는 한참 동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조롱도 비웃음도 아닌 약간은 쓸쓸함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그 말 참 오래된 시대의 귀한 말 같네요. 그녀는 다리를 꼬고 자세를 편 뒤 진지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번엔 제가 말해볼게요. 제가 원하는 조건들. 그녀는 숨을 고르고 한 가지씩 또렷하게 흔들림 없이 말했다. 첫 번째, 6개월 동거, 그리고 동거 전에 500만 원의 보증금.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진심이라는 건 책임을 동반하는 법입니다. 저는 또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서로 마음이 맞으면 좋고 맞지 않으면 최소한의 정리 비용이 필요하죠. 두 번째, 한 달 여행과 결혼 사진 촬영. 우리도 인생에서 한 번쯤은 예쁜 순간을 남겨야 하지 않겠어요? 그게 평생 소원이었어요. 대신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세 번째, 연금 카드 관리. 집이든 관계든 결국 누군가는 중심을 잡아야 해요. 저는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싶어요. 남편은 용돈만 사용하면 돼요. 너무 간섭받지 않고 편하잖아요? 네 번째, 각방 사용. 저는 오랫동안 혼자 잤기 때문에 누군가와 같은 침대를 사용하는 게 불편해요. 서로의 잠을 지켜주는 게 더 따뜻한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모든 조건을 말한 뒤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대신 집안일과 명절 준비는 제가 다 할게요. 식탁에서 일어나지 못할 만큼 맛있는 음식 해드릴게요. 저는 시들지 않는 꽃이에요. 저를 잘 돌보면 평생 함께 피어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은 아름답게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 순간 강동현 씨의 가슴 속에는 이상한 서늘함이 피어올랐습니다. 그의 마음은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둘의 손을 맞잡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위에 서게 되는 구조일지도 모른다. 사랑은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이지 한 사람의 세계에 다른 사람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녀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그녀도 상처가 많았을 것이고 그래서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그 조건들을 받아들이기엔 너무 무겁고 불편했습니다. 조금의 침묵이 흘렀고 결국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 관계를 이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히 시선을 떨어뜨렸습니다. 강동현 씨는 천천히 공원을 걸어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이번엔 추위가 아니라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존엄이 담겨 있습니다. 공원을 벗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강동현 씨의 발걸음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이상하게도 가벼운 듯한 묘한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았고 또 한편으로는 잘한 선택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바라는 관계는 무엇일까?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것 그 자체인가?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동반자인가? 그 질문은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과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다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익숙한 조용함이 그를 맞았습니다.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 창문 밖에서 들리는 바람과 차 소리, 그리고 어디에도 없는 누군가의 숨결. 그 고요함이 갑자기 날카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조용함은 평온일까? 아니면 고독일까? 노년의 삶에서 이 두 가지는 종종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편안함이 외로움과 같은 얼굴을 하고 다가오고, 때로는 외로움이 평온처럼 둔갑해 앉아있기도 합니다. 그는 차를 하나 끓이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해 보려 했지만 사실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서로의 기대가 너무 달랐을 뿐입니다. 최혜진 씨는 오랜 상처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조건을 만들었고, 그 조건은 그녀가 세상을 믿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녀가 제시한 조건은 어쩌면 그녀가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작은 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강하게 보였지만 그건 역시 외로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강동현 씨는 그녀가 떠올랐습니다. 처음 등장했을 때의 밝은 표정, 손을 잡으며 집으로 가자고 말하던 순간의 설렘, 그리고 4가지 조건을 말할 때의 단단한 눈빛. 그 속에는 누군가를 다시 믿고 싶지만 믿기 두려워하는 사람이 분명 존재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마음이 다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강동현 씨는 그 사실을 외면할 만큼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싸 안을 만큼 자신을 희생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젊을 때는 상대의 상처를 내 것이었던 것처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은 때로는 사랑이 아니며 서로의 삶을 잠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노년의 사랑은 서로의 상처를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남아있는 상처를 부드럽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로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너무 많은 밤을 혼자 보냈습니다. TV를 켜놓은 채 잠드는 날도 많았고 라디오 목소리에 기대어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단지 누군가가 곁에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이해받지 못할 때 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옆에 있다고 해서 그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편한 관계는 외로움보다 더 큰 짐이 되는 법입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분히 스스로에게 답을 내렸습니다. 나는 지금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살고 싶다. 억지로 사랑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온기를 기다리고 싶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오래된 사진 앨범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여행을 갔던 사진들, 아이가 처음 걷던 날의 사진, 가족이 함께 웃던 식탁 위의 사진들. 사진 속에 그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였고 그 표정에는 책임과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조금 다르다. 책임이 아니라 온기를 원한다.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거나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란히 걷고 싶을 뿐이다. 그는 아주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평생 동안 수많은 관계를 만납니다. 어떤 관계는 스쳐 지나가고 어떤 관계는 단단히 남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관계는 다릅니다. 이 시기의 관계는 계산이 아닌 진심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억지로 시작된 인연은 결국 마음의 짐이 되고 적당히 타협한 사랑은 결국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듭니다. 강동현 씨는 알았습니다. 이별은 때로는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스스로를 지키는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바람은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강동현 씨는 자신이 한 선택을 곱씹으며 조용히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아침이면 여느 때처럼 따뜻한 물로 씻고 차 한 잔을 내린 뒤 창가에 앉아 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은 빠르게 지나가고 아이들은 등교버스를 향해 뛰어가고 가끔 공원에서는 노부부가 서로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저 나이에도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인연이 가능할까? 그러나 곧 마음속에서 조용한 대답이 들렸습니다. 가능은 하다. 하지만 서두르면 안 된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노년의 관계는 더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랑이 설렘과 열정으로 시작되지만 나이가 들면 사랑은 안정과 이해로 완성됩니다. 서로의 상처, 살아온 시간, 기억, 습관까지 함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받아들임이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이의 균형. 그것이 노년의 사랑이 가진 무게이자 가치입니다. 며칠 뒤 아파트 관리인이 다시 강동현 씨를 보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날 잘 안 되셨죠? 강동현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서로 원하는 게 너무 달랐습니다. 관리인은 아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혼자 지내시면 너무 외롭지 않으세요?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답했습니다. 외롭죠. 하지만 외로워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는 관계라면 그건 외로움보다 더 고된 겁니다. 사실 그의 대답에는 수십 년의 경험에서 나온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가 병으로 힘들어하던 시절 그는 밤마다 병원 의자에서 잠들곤 했습니다.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지만 때로는 서로가 서로를 버틸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서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함께 버텨주는 것이라는 것을. 억지로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서로를 무너뜨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공원에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천천히 사람들을 바라보고 바람, 햇빛, 지나가는 구름을 느꼈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깊은 고독과도 화해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고독을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독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시기가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로움도 결국 사람을 사람에게 향하게 만듭니다. 그날 오후 그는 우연히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소모임 안내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년 독서 모임, 삶을 나누는 시간.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누군가를 억지로 찾거나 조건을 맞추는 대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 그것은 억지 인연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피어나는 인연일지 모릅니다. 모임 첫날,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65세 강동현입니다. 그냥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모임에 있던 사람들은 반갑게 웃으며 그를 맞았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나이에 친구를 만든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모였다는 것 자체가 참 소중하지 않나요? 그 말에 강동현 씨는 마음이 순간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모임에서 그들은 책 한 권을 중심으로 각자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누군가는 배우자를 잃은 외로움을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자식들과 멀어진 거리를 고민했고, 누군가는 건강 때문에 생긴 불안과 두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강동현 씨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다 다르지만 동시에 참 닮아 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했다고 해서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덜 무겁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지금 괜찮은 길을 걷고 있다. 누군가를 놓쳤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인연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는 오늘도 혼자였지만 오늘의 혼자는 며칠 전의 혼자와 달랐습니다. 오늘의 혼자는 고독 속에서도 여전히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혼자였습니다. 그것은 고요하고 단단하고 평화로운 혼자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강동현 씨의 일상 속에는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그 변화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갑자기 찾아와 그의 빈자리를 채워준 것도 아니었고, 그의 인생에 극적인 전환점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주 한 번 참석하는 독서 모임, 동네 공원에서 마주치는 익숙한 얼굴,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천천히 커피를 마시는 느린 시간. 하지만 바로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그의 하루 속에 온기를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 역시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70대, 60대 혹은 80대. 누군가는 자녀가 외국에 있어 명절에도 집이 조용하다 했고, 누군가는 병으로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뒤 긴 침묵 속에서 겨우 숨을 이어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모임은 책을 읽고 내용을 토론하는 장소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리였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한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건 이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줄어든다는 거더라고요. 그 말에 방 안 공기가 한순간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슬프지만 진실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사라집니다. 친구는 병으로 먼저 떠나고, 자식들은 저마다의 삶에 바쁘고, 동네 사람들마저 점점 바뀌어갑니다. 남는 건 생각, 기억, 그리고 고독. 하지만 그 고독을 함께 견딜 누군가가 곁에 있다면 그 고독은 더 이상 삶을 짓누르는 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함께 나눌 수 있는 무게가 되고 서로를 잔잔히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그날 모임이 끝난 뒤 강동현 씨는 집에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동반자란 생활을 대신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내 돈을 관리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내 삶을 통제하려 드는 사람은 더욱 아니지. 동반자는 그저 옆에 앉아 같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한 것이다. 그는 예전에 소개팅 자리에서 도망치듯 일어난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당황과 실망이 컸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그는 차분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여성이 요구한 조건들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그녀가 살아온 삶의 상처로부터 만들어진 방어막이었다는 것. 그녀 또한 2번 다시 이용당하고 싶지 않았고, 2번 다시 버려지고 싶지 않았고, 2번 다시 혼자 울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의 요구는 지나치고 무겁고 현실적이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나는 불안합니다. 나는 아픕니다. 나는 또 다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소리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해와 수용은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의 상처를 이해한다 해서 그 상처를 대신 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삶 또한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받아 살아왔다. 하지만
상처가 조건이 되어선 안 된다. 며칠 뒤 독서 모임에서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젊을 땐 사랑이 감정으로 시작했지만 나이 들어 찾는 사랑은 평온을 주는 사람입니다. 강동현 씨는 그 말을 깊게 마음에 새겼습니다. 평온. 이 단어는 그가 오래전부터 잃어버리고 찾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드라마 같은 사랑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의 외로움을 완전히 없애주길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거리를 걷고 말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 한 명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창가에 기대어 조용히 빛나는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그는 느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외롭지만 그 외로움 위에 조용한 희망이 내려앉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억지로 누군가를 찾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해방인지 깨달았습니다. 외로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되면 사람을 찾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절실함이 아닌 여유 속에서 인연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는 이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인연은 때가 되면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법이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공원에 서 있던 나무들은 서서히 잎의 색을 바꾸기 시작했고 강동현 씨의 마음도 그 계절처럼 조용하고 천천히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급하게 찾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외로움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이란 적이 아니라 오래 함께 살아온 그림자 같은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아무 인연이나 붙잡고, 또 누군가는 상처를 두려워해 사람을 거부하지만 강동현 씨는 그 중간에서 조용히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독서 모임이 끝난 후 공원을 걷고 있는데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한 중년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단정한 인상을 풍겼고 바람에 머리카락이 살짝 흩날렸습니다. 동현 씨는 지나치려다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예전에 그였다면 새로운 만남을 피하거나 혹은 너무 절실한 마음에 서둘러 말을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자연스럽게 벤치 옆에 앉았습니다. 가을바람이 참 좋네요. 그녀는 책을 덮으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이 계절은 조용해서 좋아요. 시끄럽게 울지도 않고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요. 두 사람의 첫 대화는 아주 소박했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묻지도 않았고 나이나 경력, 연금, 가족 상황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계절을 느끼는 사람으로서 잠시 머무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든 사랑의 출발선이었습니다. 조건이 아닌 호흡, 계산이 아닌 온도,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고 침묵이 흘러도 어색하지 않은 순간. 그녀와의 만남은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둘은 매주 공원에서 마주쳤고 꺼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마음이 조금씩 싹을 틔웠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 누군가를 소유하려 하지 않는 관계가 좋아요. 그냥 서로의 존재가 좋으면 되는 그런 사이. 그 말은 동현 씨의 마음 한가운데에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사랑은 누군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머물고 싶어 하는 거였어. 우리는 때때로 사랑을 너무 무겁게 만듭니다. 젊을 때는 감정의 불꽃을 사랑이라 믿고, 중년에는 책임과 의무를 사랑이라 착각하고, 노년에는 외로움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것을 사랑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랑은 결국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한 사람, 단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것이었습니다. 동현 씨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고 상대가 자신을 증명하길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서로의 나이와 상처에 대해 말하지 않아도
그저 눈빛 속에 담긴 깊은 세월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 또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도, 연금도, 사진도, 별도의 방도. 그녀는 그저 하루의 끝에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고 물어줄 수 있는 사람을 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그랬습니다. 둘은 천천히 걸어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손을 잡지 않아도 괜찮았고 언젠가 잡아도 괜찮았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인연은 서두르지 않아도 도착하는 법이니까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나이가 들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서로의 상처가 어디서 왔는지 이해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요구가 지나쳐 보일 때 그 뒤에는 버려졌던 기억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이해하는 것과 그 상처를 대신 짊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외롭더라도 나를 잃어가며 누군가 옆에 머무를 이유는 없습니다. 진정한 동반자는 내 삶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들지 않고 내 고독을 부정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저 내 곁에서 조용히 숨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만약 지금 외로운 시간을 견디고 계신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마음은 깊어지고 깊어진 마음은 비로소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천천히 가세요. 당신의 인연은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신이 준비될 때 조용히 다가올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끝까지 봤어요 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행동이